예, 2021년도 목요철학 콜로퀴움 하반기 일정을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매년 5강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난 학기에 저희들 상반기에 했던 동양철학, 주자학의 일반적인 진행 방식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오늘 하반기에는 서양철학 부분입니다. 서양철학 부분에서도 칸트의 실천철학 부분을 저희들이 다루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칸트의 3대 비판 중에 두 번째 실천 이성 비판을 중심으로 전체 5강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하반기 목요철학 입문 포럼 시작 전에 저희 목요철학원 백성균 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윤입니다. 오늘로서 목요철학 콜로퀴움은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목철 인문 포럼과 함께 콜로퀴움, 청소년 인문학 그렇게 해서 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콜로퀴움은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마저 일반 시민보다는 대학원생 혹은 대학생 혹은 교수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철학의 가장 기본되는 측면을 다루는 곳이 이 콜로퀴움인 것 같습니다. 100회를 진행해 오는 동안 동서 철학을 다 섭렵해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기억 남는 것은 몇 년 전 서울대학교 백종년 교수가 칸트 철학 전체를 실천 이성 비판에서부터 미학 이론까지를 여기에서 콜로퀴움을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칸트로서는 이제 경북대학에 계시는 강지영 교수님께서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을 조금 전에 우리 이재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5회로 나누어서 좀 상세하게 고찰할 것 같습니다. 이 강 교수님의 칸트 해석의 독특한 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또 이 지역 사회에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연구 활동을 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관심은 더 크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강연, 특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은 이 칸트 비판 철학과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지금 가장 젊고 유능한 칸트 전문가 선생님이 아니신가 생각을 하고요. 오늘 100회 칸트 철학과 관련해서 강연해 주실 강지영 교수님을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마치신 후에 독일 뮌헨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논문 제목은 Die allgemeine Glückseligkeit라고 하는 보편적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Zur Stellung und Funktionen der Glückseligkeit bei Kant. 칸트에서 행복의 지위와 기능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학위를 하셨는데 이 논문이 굉장한 평가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여기 독일 칸트 슈투디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그리트에서 내는 이 칸트 슈투디엔은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에 이제 여기에서 출판이 되는데 박사 논문이 2015년에 더 그리트에서 이렇게 출판이 된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강사 생활을 하시고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에서 외래 교수로 계시다가 이번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학과의 정식 교수로 초빙이 되셨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강지영 교수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지영이라고 합니다. 100회라는 기념비적인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 대중 강연되는 경험이 없는에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강연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이제 임마누엘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저술을 소개해 드리면서 5번의 강연 안에서 가장 처음이 되는 칸트의 비판 철학 전체에서 실천 철학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칸트의 철학은 흔히 이제 비판 철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전체 체계 안에서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위상을 갖는지를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비판이 무엇인가 라는 거를 이제 칸트 저술 전체적으로 해서 잘 알려져 있는 3대 철학, 3대 비판서 안에서의 비판 철학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비판 철학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비판 철학의 함축이 무엇인가 이거를 정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함축이 실천 철학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힘으로써 실천 철학의 위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순수해석 비판의 경우, 실천해석 비판의 경우, 판단력 비판의 경우에서 간단하게 비판이라는 기획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이제 비판 철학이라고 할 때 저희는 이제 칸트랑 아니면 이제 칸트가 어떤 걸 했는지를 잘은 몰라도 칸트라는 철학자가 너무 유명하고 그리고 칸트의 저술 안에서 순수성 비판, 실천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민간인이나 일반인도 또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딱 보고 나면 칸트는 주요 저술 안에 비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비판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이제 확인할 때 칸트라는 사람이 집중해서 하는 작업의 성격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순수성 비판은 81년에 그 배판이 나왔고요. 2판이 나왔었고 실천성 비판은 1786년에 그리고 판단력 비판은 1790년에 나왔습니다. 이 기간을 이제 칸트의 비판 철학이라고 저희는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칸트의 주요 사상을 알 수 있는 3가지 저술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모두 다 비판이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크리틱 대 라이넨페어노프트라고 할 때 저희가 이제 독일어의 이격은 많은 경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격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아니면 비판을 하는 주체가 이격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성 비판은 사실은 이제 문법적으로만 보면 순수 이성이 무언가를 비판한다 라던가 아니면 무언가가 순수 이성을 비판한다 이렇게 2가지로 다 해석이 될 수 있고 실천해석 비판, 판단 비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이제 가장 골자로 되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이때 이격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성 비판은 순수성을 비판한다. 실천성 비판은 실천 이성을 비판한다. 그리고 판단 비판은 판단력을 비판한다. 이렇게 3가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많은 경우 학자분들이 순수이성 비판 같은 경우는 순수 이성이라는 주어가 순수 이성이라는 대상을 비판한다라고 해서 재귀적인 관계가 있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대상이 되는 게 순수 이성, 실천 이성, 판단력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 비판이라고 하면 비판이 무슨 뜻일까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학부 강의를 처음 들을 때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저술이 있다는 거를 들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순수이성을 비판하다니 그래 순수이성 나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도 비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비난하다라는 의미를 더 잘 알고 계셔서 칸트라는 사람은 순수이성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걸 나쁘게 보거나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비판의 의미인 옳고 그름을 따진다던가 아니면 맞고 틀리고를 가르가거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칸트의 비판은 이제 크리틱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를 굉장히 정확하게 살리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 크리노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나누다,
분별하다, 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 뭘 나누고 뭘 가룰까를 보면 칸트의 저술 전체에서 나누고 가르고 있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성이라는 것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이성이 할 수 있는 거는 인식과 관련해서는 안다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없는가를 가르는 작업 같은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각 저술들 안에서 어떤 나눔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순수이성 비판은 전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거와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거를 생각해 볼 때 순수이성이라는 개념 안에는 사실은 이제 이론적 이성이란 말은 없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실천이성 비판과 대비해서 이론적인 의미의 이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이성 비판은 이론적인 이성 능력이 뭘 알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없는가 이거를 나누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칠게 나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보다 전문가적으로 그리고 칸트 자신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말을 하면 이론적 이성 능력의 원천, 범위, 한계를 규정하자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 능력이 어디서 생겨났고 그리고 이성 능력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넘어가면 안 되는가까지를 규정하는 것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의미는 나누다이지만 칸트 전문가로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거를 이야기하려 하실 때는 이 나누다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것의 원천과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일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순수이성 비판에서 뭘 하는가를 보면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요. 나는 그냥 경험 가능성이 있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만 갖고는 이제 너무 쉽게 표현한 거고 이거를 이제 칸트 자신이 순수이성 비판 전체를 통해서 하는 작업들을 토대로 특히 이제 저는 경험의 유추라는 장에 주목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들을 갖고 이제 설명해서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시공간상에서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실체들을 알 수 있다. 이거 참 좀 기묘한 말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이상한 말은 아닙니다. 저희는 시공간을 벗어나 어떤 것들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인식 능력상. 그리고 칸트가 주목하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의 핵심은 사실은 이것들이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들은 다 실체들이구나라는 것들을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험 가능성이 있는 걸 알 수 있다라고 범위를 말할 때 보다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주목해서 같이 보려고 하는 실천이성 비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요. 실천이성 비판은 어떤 질문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냐면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비판이니까 뭔가 나눠야겠죠.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시 칸트의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실천 이성 능력의 원천과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실천이성 비판이 그 순수이성 비판하고 약간 좀 다른 기획이 들어간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를테면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를 우리가 가를 때 이거는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시대도 그렇지만 칸트 당대에도 인간이 정말로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혹이 되게 강했고 그런 것 때문에 칸트는 자신이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지 말지를 나누자라고 할 때 더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우리한테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야 된다는 걸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자연과 자유를 나눕니다. 이 나누는 작업이 자유의 실제성 증명이라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이게 사실은 이제 실천이성 비판을 이해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유로운가, 우리 행위가 정말로 결정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이거를 이후에 계속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판달력 비판인데요. 판달력 비판은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공부가 짧아서 완벽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솔직하게 밝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력 비판 또한 저희가 이제 나눈다라는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이겁니다.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나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객관적이라는 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대상에 관련된 것과 그리고 주관적인 거는 주관의 상태에 대한 것들을 나눕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냥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갖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력 비판은 많은 경우 미학 저술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주관적인 것하고 객관적으로 나누는 게 미학 아름다움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칸트가 주목한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살펴보려면요. 이를테면 저희가 어떤 대상을 보고 이제 저는 이제 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은 하얗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로 볼 때 이거는 전형적인 지각 판단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렇게 말할 때 하고 있는 거는 꽃이라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하얌이라는 속성을 꽃이 갖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판단입니다. 근데 이제 아름다운 판단은 칸트가 보기에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꽃은 아름답다라고 할 때 뭔가 형태는 꽃이라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하얀 꽃이 하얌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꽃은 아름다움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가 이걸 검토해 보니까 아니구나. 아름답다라는 거는 대상이 갖고 있는 속성이 아니고 사실은 그 대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감정 상태가 됐는데 이거를 표현한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름답다라는 거에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이 판단은 대상에 관해서 대상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감정적 상태에 있는가에 대한 판단인 거구나 라는 거를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성과 주관성을 나누는 작업으로 이렇게 판단편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저는 간단하게만 이제 비판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수이성 비판을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순수이성을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순수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순수한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칸트 철학을 공부하실 때 이제 많은 경우 용어에 이제 폭격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럴 때 순수하다는 단어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단어여서 한번 소개를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칸트가 쓰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칸트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경험적인 것, 감각적인 것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저희가 문제가 되는 순수이성은 경험적인 부분이 섞이지 않은 이성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좀 넓어서 인식론적 맥락에 국한되지 않고 좀 넓게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선험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많은 경우 많은 분들이 순수하다라는 거라고 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할 때 많은 분들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또 물어보셔서 이제 그걸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 번역어와 관련해서 이제 사실 논란이 있다는 거는 다른 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선험적이라는 단어가 일단은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선험적이라는 단어 자체는 무언가에 앞서거나 독립적이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앞서다가 더 원초적인 의미고 그걸 통해서 독립적이라는 말도 있는데 근데 이제 칸트는 이거를 조금 더 파생을 시켜서 경험적인 것, 감각적인 것에 독립된 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아이프라이오리를 그냥 뭔가 경험 독립적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파생적 의미를 칸트를 살려서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의 여지가 조금 있기도 해서 일단은 선험적이라는 번역어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아까 순수랑 이거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선험적은 인식론적 맥락에만 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상을 알고 혹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의 참고지 따질 때만 사용합니다. 근데 순수는 좀 더 넓어요. 그래서 그 많은 경우 근데 이걸 보시면 경험이나 감각적인 것에 독립되었거나 아니면 경험적인 거나 감각적인 것이 섞이지 않으라고 할 때 사실은 어떤 거는 선험적이면서 동시에 순수할 수 있겠죠. 경험적인 게 없으면 근데 경험적인 게 없는데 그게 경험적인 것과 독립되어 있으면 심지어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선험적이고 동시에 순수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선험적은 인식론적 맥락에서만 국한해서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천성 비판을 할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만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판 철학 안에서 그러면 이거를 비판 철학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비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지를 봤을 때 그냥 딱 거치게 말을 하면 하나다는 나누다였죠. 근데 그럼 뭘 나눌까와 관련해서 저 앞에 소개했던 것과 관련해서 비판 철학의 칸트를 좀 들여다보면 나누는 거를 되게 독특한 나눔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용과 형식을 나누고요. 그리고 자연과 자유를 나눕니다. 이거는 이제 기획 안에서 이 기획이 얼마나 일관적으로 관통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비판 철학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내용과 형식의 나눔이 있고 자연과 자유의 나눔이 있다고 했는데 내용과 형식과 관련해서는 이를테면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인식의 내용과 형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실천이성 비판은 의지의 내용과 형식을 나눕니다. 이 이상한 기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걸 좀 볼게요. 우선 첫째로 내용과 형식을 나눈다라고 할 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분명 이게 발견돼요. 이렇게 되는 게. 근데 칸트 자신이 도대체 왜 내용과 형식을 나누려고 했을까? 이거를 볼 때 뭘 원하고 있었냐면 형식에서 보편적인 거를 끄집어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했는지 이거는 조금 이따 볼게요. 그런데 이제 순수이성 비판은 말씀드린 대로 이론적인 이성 능력을 비판한 거기 때문에 인식의 내용과 형식을 나누려고 하고 실천이성 비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행위의 자유가 있고 그래서 뭘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가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의지의 내용과 형식을 나눕니다. 저희가 이제 내용과 형식이란 말은 너무 익숙하게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칸트가 하는 작업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사례를 좀 갖고 왔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순수이성 비판에서 내용과 형식의 나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어느 여름날에 거기를 걸어가다가 아스팔트가 너무 뜨거워서 막 아지랑이가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 햇빛이 너무 내리쳐서 아스팔트 졌구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면 이제 저희가 당구장을 간다고 할 때 요새는 당구 잘 안 하시겠지만 저희가 당구장에 갔다고 했을 때 그때는 빨간 공이 노란 공을 쳐서 아 노란 공이 움직이는구나 이런 거를 보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서 빈칸을 만들었는데 예,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그럴 때 인식의 내용이 뭘까? 그리고 인식의 형식이 뭘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저희가 이제 비대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 쓰시고 계시고 해서 토론 방식으로 하긴 약간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햇빛이 내리쬐어서 아스팔트가 달궈졌다. 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태는, 태양이 정말 뜨겁게 내리쬐고 있구나. 그리고 아스팔트가 뜨거운 상태구나. 라는 두 가지 사태고, 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연결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원인 결과로 햇빛이 아스팔트를 뜨겁게 하는 원인이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사태를 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인식 내용만 생각해 보면 이거를 연결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인식의 내용인가? 사실은 그거는 햇빛이 쨍쨍하다 그리고 아스팔트가 뜨겁다라는 인식 자료가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든 다른 방식으로 연결한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경험을 해도 나한테는 햇빛이 내리쬐어서 아스팔트가 달궈지는 걸로 경험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경험 내용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흉 같은 사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를테면 흉은 이제 당구를 많이 쳐서 이제 이런 사례 되게 많이 들었고 제가 그래서 흉을 생각하고 이걸 갖고 오신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빨간 공이 노란 공을 쳐서 노란 공이 움직였다라고 할 때 저희는 이제 아무렇지 않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흉이 묻는 건 이겁니다. 빨간 공이 노란 공을 쳤다. 충돌이 일어났다. 그래, 이건 하나의 사건이고 내가 지각한 게 맞다. 그리고 노란 공이 움직였다도 맞다. 이건 내가 본 거니까. 그런데 쳐서 그러니까 이 충격이 다른 한쪽의 운동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부딪히는 일은 일어났을 뿐이고 노란 공은 이 부딪힘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인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한쪽이 가한 사건이 원인이 돼서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는 걸까라는 걸 질문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칸트로 접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 이를테면 아스팔트가 뜨겁다, 태양이 내리쬐고 있다, 도공이 충돌했다, 항공이 움직였다, 이런 식의 단발적인 사건들은 분명히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거를 하필 원인과 결과라는 틀을 토대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들은 이거는 우리가 경험해서 얻을 수 없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식구의 내용과 형식을 나누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바로 경험 의존성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이유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경험에 의존하면 그거는 보편적이지도 않고 필연적이지도 않죠. 근데 이제 경험을 일단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경험에 의존하지 않으면 그러면 보편적이고 필연적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식 형식에 주목했던 이유도 경험 내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거를 원인과 결과로 포착한다거나 실체와 속성으로 포착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그 형식은 사실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실천성 비판에서도 이 같은 작업들의 같은 기획들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과 형식을 대신 의지로 바꿉니다. 그래서 의지를 형식을 갖고 구분하는데 대충 여러분 짐작이 되실 거예요. 아까 형식을 구분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게 보편 필연성이면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의지의 형식이라는 걸 뽑아낼 수 있으면 그러면 어떤 행위는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해야 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덕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게 그냥 사회마다 다 다른 것 같고 이거는 보편적이거나 필연적인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들과 그 도전들이 윤리학에 큰 도전이 되는데 칸트식의 작업을 만약 성공한다면 그리고 이게 설득력이 있다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시기에든 아니면 언제든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구나를 뽑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의지와 형식의 내용을 구분하는데요. 의지의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말을 해서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 공부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혹시 여기서 의지의 내용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단어,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해서 뭘 했다 이런 식의 표현 저희가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이것의 의지의 내용이 뭘까요? 라고 물으면 이제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냥 쉽게 말을 하면 그냥 구체적인 행위와 목적이 그냥 의지의 내용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 시험에 합격이라는 게 목적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밤새워 공부한다. 이게 바로 구체적 행위겠죠. 그래서 그냥 이 문장에 표현된 것들이 그냥 다 의지의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지 형식을 뽑아내는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후 작업 안에서 정언명령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보면 좀 더 잘 보일 수 있어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기 위해 비워놓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획 전체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역시 의지 형식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행위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라는 것들은 이제 전체 기획 안에서 시절성 비판 간의 비교를 통해서 이해가 되셨을 텐데, 근데 이제 그래도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인식에서 우리가 뭐 원인, 결과, 실체, 속성 이런 거를 쓰는 거는 그런 거는 이걸 통해서 어떤 형식을 뽑아내고 있구나 같은 것들이 보일 수 있는데 의지에서 의지가 작동하는 형식을 뽑아낸다? 이게 어떤 걸까? 근데 이제 칸트가 질문하고 있는 거는 또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말을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이런 거를 의식하기도 하죠. 근데 이럴 때 의지가 어떤 형식을 갖고 있을까? 이거를 이제 같이 질문하고 이걸 찾아가는 과정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고 그 결과물이 정언명령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의 형식을 뽑아내고 의지의 내용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자유롭게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위라는 게 솔직히 가능하다. 우리는 무언가에 결정되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들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칸트는 자연과 자유로 나누는 것들. 그래서 사실은 결정론에 반대해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걸 확보하는 작업을 실존 철학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금방 이거 얘기하실 때 바로 이제 반응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칸트 철학에서 실천 철학의 핵심은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것들을 철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확보하는가라는 부분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칸트의 실천 철학을 자유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율의 철학인데요. 근데 넓은 의미에서 자유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칸트보다 더 강하게 사실은 어떤 결정론적인 세계관들이 더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유물론적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유물론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유물론은 우리는 정신의 물질에 의해서, 근데 이제 물질이라고 말하면 이 어떤 건가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본성, 역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산되고 결정된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 이제 다 유물론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결정주의고 그리고 환원주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대표적인 유물론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 하부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된다고 했었고, 니체는 이제 충동과 본능의 삶을 얘기했었고,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얘기하기도 했었죠. 저희가 이제 이런 큰 주제들을 다 다룰 건 아니지만, 이들이 사실은 인간이 사실은 자유롭지는 않고 인간이 자유로워 보이는 행동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리비도의 역학이라던가 아니면 경제적 하부 구조에 의한 결정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반대해서 사실은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걸 확보하려는 게 칸트의 전체 기획이었고, 저는 이제 그 큰 기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물론 어떤 분들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유물론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프로이트주의를 지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인간을 잘 설명하고 아니면 진화심리학 같은 학문이 힘이 있고 그리고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칸트 소개할 때, 그래서 이제 칸트는 낡았다, 칸트는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자유라는 거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자유가 착각일 수도 있고 우리의 희망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정말 그들을 검토를 하려면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거를 자기 철학 전체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칸트의 생각을 최대한 정확히 이해하고, 그래서 그게 설득력이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칸트가 설득력이 없으니까 이 기획은 잘 안 되나 보다라고 판단한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던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 부분에서는 칸트가 왜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라고 봤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루소를 없이는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칸트 자신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칸트와 루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칸트 철학, 특히 실천 철학은 루소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소가 뭐라고 했는지를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이를테면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 나와 있는 이 문구가 칸트에게는 굉장히 이제 정말 그렇지 이렇게 느낌이 줬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루소가 인간 불평등 기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자기를 완성시켜가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인간이 가진 자신을 완성시켜가는 능력은 상황의 힘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데, 이 능력은 개인뿐만 아니라 종에게도 존재한다. 반면 동물은 몇 달만 지나도 그것이 평생 갖게 되는 상태가 되고, 그 종은 1000년이 지나도 1000년 전의 최초 상태 그대로이다. 이를테면 동물은 역사가 없죠. 그래서 자신의 종에 코드화된 어떤 것들을 이제 계속 따라가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동물의 삶은 사실은 수천 년 전에도 현재와 같은데, 근데 인간의 삶은 사실은 그렇지 않구나라는 거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코드와 독립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이제 저는 이건 이제 루소를 토대로 해서 칸트의 자유 개념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 것이지만, 근데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칸트의 자유론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 점점 더 강의가 진행될수록 구체화되실 건데요. 근데 우리가 흔히 자유롭다라고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같은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기 마련인데, 근데 이제 칸트 생각했던 어떤 핵심적인 자유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독일어에서 프라이폰도 그렇고 영어에서 프리 프롬도 그렇고 뭐뭐로부터 자유잖아요. 사실은 뭐뭐로부터 벗어나 있다. 자유는 보통 이제 기본 의미는 어떤 본질에 의해서 결정된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결정되어 있다면 사실은 거리를 두고 어떤 걸 반성하거나 하는 게 잘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상태가 사실은 좋지 않고 이상적인 거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자연과 거리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칸트 안에서 도덕적 행동이라는 걸 우리가 뭘로 봐야 되나에 되게 영향을 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를테면 당시 시대에 인간이 자유롭다는 믿음이 퍼지고, 그리고 저희도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직관들이 생겨났는데요. 칸트 시대 때 어떤 거냐면 도덕적인 행위는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행동이어야 돼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막 선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조만간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이랬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이전에는 선행으로 보였던 어떤 행동들도 사실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한 수단적 행동일 뿐이고 이건 도덕적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런 식의 직관, 이해관계에서 독립돼야 그게 도덕적 행동이다 라는 직관이, 사실은 이제 제가 독립된이라는 표현을 강조를 더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강조 못했네요. 자유라는 개념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자유 개념을 통해서 뭐에서 벗어나 있어야 자유롭군이라는 거에 한 영향이 여기서 이제 발견되는 게 있고요. 나는 자유 개념을 토대로 사실은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행동이라는 게 어떤 걸까와 관련해서 도덕적인 행동은 보편적인 행동이구나 라는 것들까지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저희가 방금 말한 무언가로부터 독립된에서 바로 따라 나오진 않아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후에 강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자유 개념이 당시에도 그렇고 우리가 도덕적 행동에 대해서 갖고 있는 특정한 직관들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비판 철학의 함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판 철학이라고 했을 때 앞에서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판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눈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 나눈다라는 것이 칸트 안에서는 크게는 형식과 내용을 나누고 자연과 자유를 나누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편성과 필연성을 확보하고 자유를 구출한다 라는 걸 하려고 했다, 칸트는, 이런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더 큰, 우리가 칸트 철학에 대해서 매혹되는 어떤 지점은 인간이 법칙 수립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거를 비교를 해보려면 사실은 이론 철학과의 얘기가 좀 필요해서 그 유명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때 이제 여기 갖고 있는 생각이 사실은 인간이 법칙 수립자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인용문이 굉장히 길긴 한데 굉장히 유명해서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은 모든 우리의 인식이 대상을 따라야 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대상들에 관한 우리의 인식이 확장된 무언가를 개념들에 의거해 선언적으로 이루려는 모든 시도는 이 전제 아래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번 대상들이 우리의 인식을 따라야 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우리가 형이상학의 과제에 더 잘 진입할 수 있는가를 시도해 봄직하다. 이런 일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상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대상들에 관해 무언가를 확정해야 하는 대상들에 대한 선언적 인식의 가능성에 더 잘 부합한다. 이거는 코페르니쿠스의 최초의 사상에 처했던 상황과 똑같다. 전체 별무리가 관찰자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가정 아래서 천체 운동에 대한 설명이 잘 진척되지 못하게 된 후에 코페르니쿠스는 관찰자를 회전하게 하고 반대로 별들을 정지시킨다면 그 설명이 더 잘 되지 않을까를 시도했다. 형이상학에서도 우리는 대상들의 직관과 관련해서 비슷한 방식의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부분인데, 전체를 아주 꼼꼼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저희가 전체 기획을 보는 거는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잘 알려져 있는 것. 우리의 인식이 대상을 따르는 게 아니고 대상이 우리의 인식 조건을 따른다라는 건데, 근데 제가 그래서 밑줄을 쳤죠. 대상이 우리의 인식을 따라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이거는 이제 가정했을 때 설명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이제 더 확보한 건데요. 칸트가 이걸 통해서 순수성 비판이라는 책 전체를 통해서 같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는 자연계의 질서가 사실은 대상을 인식하는 쪽에서 나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제가 이제 코페르니쿠스 전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때 어떤 분들은 혹시 실제로 정신의 개념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대상들을
우리가 질서를 부여해서 인식한다는 말이 그게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걸 한다는 뜻도 사실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희는 되게 당연히 제가 이제 만약에 칠판에 하얌이라는 단어랑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하얌이란 단어랑 컵이란 단어랑 이런 게 적은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결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얀 컵이라고 쓰실 거예요. 이를테면 저희는 되게 당연하게 컵이라는 것이 하얗다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얀 컵이라고 이렇게 쓸 텐데 누구도 하얌이라는 것이 컵이라는 속성을 가진다? 라고 생각하진 않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태를 볼 때 그 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인과개념을 넣죠.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오는 형식에 어떤 대상들이 종속되지 않는 한 사실은 인식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 전환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 대상이 주체가 갖고 있는 형식, 이를테면 우리는 시공간상에서 어떤 걸 인식한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실체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컵을 인식하지 하얀 자체를 컵과 독립해서 인식한다거나 하진 않으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실체로 먼저 인식한다. 그리고 두 가지의 관계들을 많은 경우 인과관계로 본다. 라는 것들, 그런 형식들을 인간이 갖고 있는데 그 형식에 어떤 것들이 종속되지 않으면 그러면 사물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세계 안에 우리가 법칙을 부여한다 혹은 법칙을 수립한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실천해석 비판에서는 어떤 식으로 법칙 수립자라는 것들을 확보하는가, 그리고 이 기획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중세랑 비교해서 근대가 뭐가 다른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 근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신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이제 이거는 너무 많은 분들이 맞아, 중세는 신의 시기였는데 근대에서는 신은 죽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이 말이 단순히 종교의 힘이 약해졌고 사람들이 더 이상 신앙을 갖지 않게 됐어 이런 식의 말이라고 보다는, 이를테면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왜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답을 주는 존재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답을 의심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신이 사라졌다라고 했을 때 자연과학적 세계관이 지배하고 더 이상 우리가 신에 대해서 종교적 영향력에 의해서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추구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제 주어진 거는 내가 왜 살아야 될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같은 질문들을 각자가 스스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칸트가 사실은 이제 근대 사상에서 중요한 철학자로 꼽히고, 그리고 당시 어떤 것들을 칸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가를 보면 칸트 생각에는 사실은 선도 악도 우리가 어떤 식의 법칙을 부여해서 생겨난 것이고 그것들이 처음부터 있던 건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 좀 더 설명 필요하고 굉장히 큰 태제죠. 앞으로 정언명령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들을 소개하면서 칸트의 기획 자체가 사실은 이를테면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형식을 벗어난 어떤 것들이 인식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이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알미라는 걸 가능하게 하는 법칙 수립자다라는 그 말이 행위 안에서 선과 악, 어떤 행위는 좋은 행위, 어떤 행위는 선한 행위, 어떤 행위는 나쁜 행위, 그런 행위 이런 식으로 가르는 것 또한 인간이 수립한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라는 그 생각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거는 이제 이후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획은 법칙 수립적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칸트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거를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 이제 저희가 칸트의 실존 철학에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유명한 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주 그리고 계속해서 속과만 할수록 점점 더 새롭고 큰 경탄과 외경으로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 그리고 내 안의 도덕 법칙. 이거는 이제 정말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이 뭘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를테면 여러분들께서 금방 보시기에 내 위에, 내 안에 라는 대꾸도 보이실 거고,
그리고 별이 빛나는 하늘과 도덕법칙 이런 게 보이실 때 근데 아까 칸트는 법칙 수립자라고 했는데 기왕 대꾸를 맞추려면 자연에 대해서도 뭔가 법칙 얘기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칸트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딱 봤을 때 느끼시는 어떤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 사실은 이 웅장한 자연에 압도되어서 인간이 미약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짐과 동시에 저렇게 인식되는 저 광경이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법칙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형식이 의해서 인식되고 있는 그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저 현상을 인식할 수 있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저 현상을 구성해낼 수 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시에라고 표현한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위축되고 미약하고 약하다라는 느낌과 동시에 아니야 그렇지만 또 역전해서 사실은 저 현상을 가능하게 한 게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선언적 형식이지 라는 그런 단전이 있다는 것들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내 안의 도덕법칙이라는 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러분들께서 나 사실 내 안에 도덕법칙이라는 게 있구나 이거는 정말 해야만 하는 행위였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많은 경우 뭔가 내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했거나 하는 느낌이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 자신 너무 그렇습니다만 도덕적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나는 완벽하지 않고 참 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동시에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어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때 이제 나한테 도덕법칙이 있구나라는 걸 자각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 같이 느낄 수 있는 거는 나는 도덕법칙을 세울 수 있는 존엄한 존재구나 라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법칙이라는 말이 해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칸트 자신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주진 않았고 이제 해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제 방식으로 어떤 전환이 있는지를 갖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비판 철학의 핵심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하게만 하려고 한 장으로만 했습니다. 이를테면 자유를 구출하자가 아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도덕법칙을 수립하는 것이 사실은 선과 악이라는 가치를 좋음과 나쁨이라는 가치를 세계에 도입하는 일이다라는 것들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베크의 목요철학 콜로키움, 칸트 실천 이성 비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5개 강좌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인 만큼 칸트의 비판 철학에서 실천 철학이 갖고 있는 그 위상과 관련해서 오늘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래 첫 번째 입문할 때는 항상 특정 철학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그 철학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 시청자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칸트는 어떤 철학적 출발점을 갖고 있는지 등등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우리 강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고 오늘 강연된 내용과 관련해서 플로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질문 혹은 함께 관련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대담 등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말미에 아주 멋진 구절이죠. 실천 이성 비판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 위의 별 그리고 내 안의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철학사 안에서는 근대 철학을 대륙의 소위 데카르트 합리론 그리고 바다 건너 영국의 경험론 이렇게 해서 베이컨, 데카르트를 그렇게 근대 철학의 기점으로 삼기도 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보면 근대 철학의 첫 진짜 시작점은 칸트일 거라는 생각을 저도 늘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카르트가 베이컨, 경험론이다, 이성론이다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칸트 이전,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적 전회가 이루어지기 전만 하더라도 이론 철학이든 실천 철학이든 이 모든 부분들은 어떤 절대적인 것 혹은 내지는
테오리아에서 말하는 테이온이죠. 그 신적인 것. 그 신적인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고대 철학에서는 우주, 코스모스일 수도 있고요. 혹은 자연적 질서일 수도 있고 세계일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칸트 이전까지 계속 통용되어 왔던 하나의 권위였고요. 그 권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을 했던 게 이제 칸트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대 철학의 출발점은 칸트가 아닐까라고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실천 이성 비판의 마지막 구절 내 위에 소위 말하는 별들 결국은 나의 외부에 있는 그 어떤 것들 이제 우리는 자연이라고 하고 세계라고 하기도 하고 우주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소위 말하는 인과율의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루는 하나의 기계적 체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면 바로 이 내 마음속에 내 안에 도덕 법칙을 갖고 있는 이 이성의 체계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제 칸트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칸트는 매우 철학사에서 중요한 하나의 이제 거봉이죠. 그리고 보면 철학사 전체에서는 플라톤, 칸트 거치면 현대 와서는 아마 우리 백성인 원장님께서 하이데거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강영 선생님, 칸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칸트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시면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그냥 개인사와 관련해서는 그 사람한테 어떤 특징적이거나 큰 사건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그냥 칸트를 만약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사람은 시간을 되게 잘 지켜서 매일 몇 시에 공원 산책에 나가면 사람들이 시계를 안 봐도 될 정도로 지금 몇 시구나 이렇게 알았다고 하죠. 사실 이제 네, 제가 그 칸트가 어떤 사람인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거를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든 아니면 유튜브로 보시든 이 사람은 사실은 이 사람의 삶에서 별로 큰 사건들은 없었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전기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거는 사실은 이 사람의 삶에서 너무 많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도 칸트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시간 때 제가 칸트 전공할 때 칸트에게서 가장 좋아하는 어떤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칸트 자신이 쓴 개인적인 글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칸트 자신을 이 사람의 생애사나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의 그 작은 글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그런 이유로 준비를 안 하고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칸트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칸트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인상들 정도로 해서 그냥 제가 더 덧붙이지 않고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좋아하는 글을 갖고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순수 이성 비판이 칸트 나이로 하면 아주 늦은 후기잖아요. 그죠? 네, 57이 되는 나이에 나온 작품이거든요. 그 다음 이제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순수 이성 비판이 나오기 전까지 57 전까지 칸트의 이 소위 공부의 여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지금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보다는 그때 당시는 자연 철학이겠지만 지금은 하면 자연과학이죠. 광학이라든지 천체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작업들을 그때까지 계속 해왔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하나의 체계를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들이 분명하게 이제 만들어지지만 한 번도 1781년이 되기 전까지 이 책을 내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계속 그렇게 작업을 이제 해왔던 사람인데 바로 그 기반 위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잖아요. 결국 칸트도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이전에 전통적인 철학적 체계를 따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말로 하면 이론 이성, 다시 말하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중세 이후의 스콜라 철학이 내려온 그 과정들이 이 칸트가 자기 철학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단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시간에 우리 강정 선생님께서 특정 그 문구를 통해서 칸트의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하게 될 텐데 그때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먼저 이 질문이 많으신 우리 임승우 교수님 질문을 해주시면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철 쪽에서 부탁드릴 때 실천 이성 비판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서 혹시 생애를 빼먹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1804년에 80세로 갔습니다. 살다가 죽었습니다. 질문 드릴 거는 우선성, 프라이머식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어떤 문맥에서 대목에서 실천 이성 비판이 네. 순수 이성 비판보다 더 우선적이다. 우선적인가라는 게 질문입니다. 칸트의 비판 철학 내에서 실천 이성 비판이 순수 이성 비판보다는 더 우선적인가? 아니면 전 모르는데 우선성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예. 그 우선성을 찾으려고 하면 변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주 철학을 아는 사람, 그 무식한 사람의 질문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용 형식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형식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범중가 이런 그걸 생각했거든요. 형식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범주를 생각해도 과거가 없었는 건지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는 자연과 자유를 구별한다 했는데 자연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산천초목이 자연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연이 산천초목이 자연이 아니고 저절로 그런 게 자연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칸트가 강조하는 자유 혹은 자율도 매우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람에게 특성이 동물은 책에도 나왔지만 변함이 없는데 사람은 진보할 수 있는 게 자율 때문이라면 자율도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 그런데 와 자연과 자율을 갈라놓은 구별하느냐. 이게 제 질문입니다. 세 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혹시 우선성과 관련해서는 이해를 하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첫 번째 질문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일단 질문하신 틀은 실천 철학 판단력 비판이 예. 순수 이성 실천 이성이 순수 이성보다 우선이냐? 그러니까 판단 비판은 우위를 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일단 판단 비판을 빼고 실천성 비판을 갖고 볼 때 실천성 비판이라는 저술이 순수이성 비판의 저술보다 우위에 어제 우위냐? 그때 우위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우위를 말씀하시는지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 대칭적으로 설명을 해도 좋고 칸트 하는 분들이 영문말로 프라이머식 하는 말 굉장히 많이 하던데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우선성이 있다던데. 그래서 그 우선성이라는 게 뭐 비교적 관점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제가 인식하기로는 실천 이성이 순수 이성보다 우위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 몰라서 좀 물어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냥 우선성이라는 말을 할 때 아마 맥락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을 좀 더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맥락 없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아무 맥락 없이 뭐 이를테면 검은 볼펜이 빨간 볼펜보다 더 우위에 있을까 이렇게 말을 만약에 한다고 할 때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근데 어떤 맥락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말을 그 교수님께서 들으셨을 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더 알 수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천 이성이 순수 이성보다 우위냐?
윗자리냐 이렇게 물으면 틀린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위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 거죠. 뭐 그거는 개념적인 문제니까 따로 나중에 어떤 한번. 사람이 저보고 자꾸 돈은 무엇이냐 묻더라고요. 돈은 무엇이냐 대답하면 그건 개념적인 대답이다. 돈은 실천이다. 효도는 무엇이냐 해봐라. 부모님 잘 섬기는 게 효도지라고 대답하는데 그건 남말 뜻풀이밖에 안 되니까 효도는 무엇이냐라는 물음이 아니고 효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실천이거든요.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방법, 예. 방법, 실천 방법이죠. 그렇게 이제 대답한 경우가 들어있었는데, 그 무엇이냐 묻는 게 아니고, 실천을 묻는다면, 이제 칸트식으로 말하면 실천 비판이 인식 비판보다 앞설 수도 있잖아요. 뭐가 앞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 이상이 인식 그러니까 이상보다 뭐가 앞선다는 감성교수 거죠? 마지막에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내 마음속에 도덕률이 빛난다면 도덕률대로 살아야지 별빛 보고 살면 꿈꾸는 그 시인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질문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둘째, 셋째. 네. 그 두 번째 질문은 그 이를테면 형식이라는 거를 범주로 이해해도 괜찮겠느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이론 인식의 경우에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론적인 인식에서는 인식 형식은 분명히 이제 저희가 범주라고 말씀을 딱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존 이성의 경우에 형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과오가 아니냐고 물어보셨을 때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식의 맥락에서 이론 이성을 사용할 때 형식은 범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정확하고 그거는 과오가 아니십니다. 근데 실존 이성 경우는 달라서 그건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자연과 자유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동양 철학에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구식의 자연관, 저희가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결정론적인 자연이라고 할 때, 그때 자연이 칸트에게도 그렇고 저한테도 사실은 그 교수님께서 바로 자연이라는 거는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셨을 때 약간 저는 자연이 그런 거였지 맞지 그렇게 하는 정도로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 관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칸트 역시 칸트가 말할 때 자연은 당시 세대에서 서구적인 그런 방식,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설명 가능한 그런 결정된 자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자연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걸 저는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세계관이 팽배한 상황에서 인간은 사실은 자유롭지 않고 인간의 행위도 엄밀하게는 결정된 거다라고 말하는 것, 그런 이론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도 사실은 두 개거든요. 네. 하나는 의지의 자유. 내가 우유를 마실 것인가 콜라를 마실 것인가 선택의 자유도 있고 매여 있다가 속박받았다가 풀리는 것도 자유거든요. 그렇죠. 해방. 그 어느 자유냐 그것도 그거는 뭐 나중에 이사야 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소극적 자유, 예, 적극적 자유, 자유를 나눌 때 이제 그렇게 되는 자유를 거예요. 나눠가지고 여기는 아까 X로부터의 자유. X로부터의 자유. 그건 어떤 절대적인 것. 그건 이제 풀림이죠. 매임에서 풀림이지. 이게 내가 콜라를 마실까 우유를 마실까 선택이다. 의지의 자유가 아니. 그 자유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건 나중에 이제 이후에 칸트 이후에 자유 문제는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칸트에서 또 다른 한 문제는 나중에 스님께서 강의 계속 이어지면서 하게 될 텐데 칸트는 결국 이 존재와 당위를 구분해 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후배였던 헤겔한테 강력하게 비판을 받는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헤겔의 변증법이 바로 이 존재와 당위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이거는 결국은 실천 이성 비판이 나온 그 당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781년 순수 이성 비판이 나왔을 때 칸트가 고민했던 당대 시기하고 그리고 실천 이성 비판이 나왔던 그 유럽 당대의 시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칸트의 고민들이 달라져요.
역사적 그 배경 문화 안에서 보면. 그런데 실천 이성 비판이 나올 때쯤 되면 이미 바로 옆 나라인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대혁명이 막 시작되는 그런 사회적 혼란, 정치적 혼란기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칸트는 이제 그 부분에서 심각한 자기 내면적 고민이 또 시작이 되고, 실제 실천 이성 비판이나 그 이후 작업들에서는 그 이후는 다 정치 철학과 관련된 게 나오거든요. 영국평화론까지. 그게 이제 당대의 정치적, 사회적 변혁 과정에 대한 칸트식의 일종의 답변이죠. 답변을 해왔던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순수 이성 비판하고 실천 이성 비판이 나오는 그 시간적 차이에서도 칸트의 고민이나 생각들은 실천 이성, 순수 이성 비판은 말 그대로 그 이전까지 자기가 공부하고 고민해왔던 것을 하나의 체계로, 그러니까 당대의 소위 말하는 독단론 혹은 회의론을 비판하면서 자기의 이론적인 체계를 마련한 게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이후에 실천 이성 비판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모든 이제 철학적 작업은 끝냈고, 이론 작업, 이제 실천적인 당대의 정치 사회에 대한 자기 답변의 방식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죠. 해석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스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부분을 들어갈 때 2강, 3강, 4강에서 그런 얘기들도 함께 아마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선생님 뭐 들으시면서 따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굉장히 쉽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학생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개념적으로 저희들이 배웠을 때도 사실 아프리오리는 선천적, 그죠? 이 아프리오리를 선험적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던 분이 이제 우리 학교에 계셨던 갑자기 한정영 선생님, 그리고 백종현 선생님, 이 두 분이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칸트 학교에서는 전집을 번역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거든요. 아프리오리. 이게 선천적이냐, 선험적이냐. 지금 뭐 선험적, 트랜센덴탈, 초월적 이렇게 어느 정도 통일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우리 있고. 강 교수님은 아프리오리를 뭐라 합니까? 선험합니까? 여기 선험적으로 저는 일단 선언적으로 택했습니다. 네. 예. 예, 순수 이성 비판은 인식의 어떤 대상 그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셜록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저 듣기만 하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그 셜록 홈즈는 아시잖아요. 아, 셜록 예, 예. 홈즈가 사건 현장에서 추리해서 그 결론을 내는 장면들을 보면 주로 그 대상들을 관찰하고 실험한 그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서 지식을 넓혀가고 이끌어가는 것들이 근대 이후 자연과학적인 사고방식의 기본적인 틀인데, 이런 것들까지도 어떤 선언적인 근거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너무 시대적인, 그 시대착오적인 관점에서 칸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현대적인 어떤 과학적인 사고나 인식 방법에 대해서 칸트의 관점을 어떻게 하면 방어해 보실 수 있을까 하는 게 제 질문입니다. 제가 또 너무 죄송합니다만 질문에서, 제가 어떤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해서 조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관찰과 실험을 통한 정보를 통해서 인간의 인식이 정립되고 이것이 인간의 어떤 사고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떤 관찰과 실험을 통한 정보 간의 어떤 교류가 아니고 선험하는 그 인식의 구조에 따라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칸트적인 사고 방식이 지금 21세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통용되기 어렵거나 너무 진보한 어떤 인식론적 관점이 아닌가. 굳이 선험적인 어떤 구조를 상정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해서요. 그러면 제가 질문 이해했습니다. 칸트를 설명할 때 저희가 선언적인 인식 구조라고 할 때는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걸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칸트 자신이 왜 내가 이런 순수이성 비판 같은 작업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형이상학을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형이상학을 만들어서 자연과학의 그 철학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사실은 그 제가 선언적인 인식의 틀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처음에 그걸 범주라고 이해해도 괜찮냐고 했을 때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자연과학적인 실험이 가능하려면 인식의 선언적인 틀로 그걸 사태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제가 셜록이라는 드라마를 그 말만 듣고 사실은 제가 보지 못해서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셜록 홈즈가 어떤 식으로 추리하는지는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뭐 범죄 현장에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어서 범인이라는 추정되는 어떤 사람이 떨어뜨린 무언가가 있구나라고 이거를 인식하려고 할 때 칸트가 말하고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바로 책상 위에 볼펜이 놓여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 일이 가능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 이를테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거를 일종의 이미지 장이라고 할 때 제 시야에 보이는 이미지들 중에서 이거를 이렇게 잘라내죠. 이렇게 잘라내서 이게 볼펜이구나 라고 하고 사실 저는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자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자를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실체와 속성이라는 범주를 사용해서 세상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이것이 범죄 현장에 떨어져 있는 무언가구나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이걸 토대로 또 다시 어떤 추론을 하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관찰과 실험을 통한 귀납 혹은 어떤 이거를 통한 설명이 가능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인식을 선언적인 틀로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말이 사실은 좀 더 설명이 필요했는데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이제 혹시 칸트는 모든 자연과학적인 방식의 발전을 부정하고 선언적인 인식의 틀이 가능하다고 한 건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부정하지 않죠. 부정하지 않죠. 순수 이성 비판이 나오기 전까지 칸트가 집중했던 것이 바로 그 자연과학,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역입니다. 특히 영국 경험론 철학자들에 굉장히 집중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셰프스벨이라든지 허치슨이나 혹은 특히 그 다음 뉴턴 역학에 대해서 아주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집중했던 그런 사람. 그 과정을 통해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었던 건가요. 어쨌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선언적 형식 틀을 전제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 의미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요즘 현대 자연과학적 관점에서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논의의 주제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면 오늘 이 정도로 하시고요. 다음 주제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실천 이성 비판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콜로퀴움을 기획했던 우리 철학과의 권대준 교수께서 토론 진행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칸트 비판 철학 체계에서 실천 철학이 차지하는 위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해주신 우리 강지영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